안녕하세요. 콩나물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왜 대한민국은 수학 선행에 목을 매는가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요, 초등수학 선행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라는 영상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영상에서는 선행을 하면 안 되는 이유, 그리고 선행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본 영상 맨 끝에요, 최종 화면에다가 띄워 놓을 테니까 이 영상 다 보시고요. 못 보신 분들은 그 영상까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수학 선행을 많이들 거의 필수로 생각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우리 아이는 선행을 해도 되는가? 제가 99%의 아이들은 선행을 했을 때 해가 더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행이 100% 나쁘다라고 말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세상 모든 것에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해가 선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하지 마시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선행을 해도 될 아이들, 선행을 했을 때 득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요. 선행을 하지 않는다면 수업 다 하고 수학 다 따라갔는데 그럼 뭘 해야 될까요? 그 지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선행을 하지 마세요 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가능한 최소한의 선행까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하시고 좋은 정보 계속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대한민국은 수학 선행에 목을 매는가? 우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저는 이것이 바로 대치동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교육 1번지라고 하면 대치동이 떠오르시죠? 우리 아파트 가격에 있어서도요, 강남 아파트가 선두주자가 이잖아요. 강남 아파트가 뛰면 주변에 서초가 뛰고 잠실, 송파가 뛰고 또 주변으로 점점 퍼져가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 있는데요. 주식에서도 삼성전자라는 이 압도적인 기업이 오르면 코스피가 오르면서 전체 대한민국 주식이 모두 오르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교육에서도 이런 트렌드들을 만들어내는 곳이 바로 대치동인데요. 이 수학 선행 역시 대치동에서 시작되고 널리 유행이 퍼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번지 하면 대치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 이제 교육 특구가 있죠. 바로 목동과 중계동 은행 사거리가 있는데요. 이쪽으로 퍼져나가고 또 그 주변 지역들은 여기를 보면서 자꾸 옆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특성상 좁은 땅덩어리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밀집도 있게 살잖아요. 그러면서 좀 유행도 많이 타고 한 번에 동조화, 같은 방향으로 같이 움직이는 이런 현상들이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많은데요. 이 수학 선행 역시 많은 문제가 있고 많은 학생들에게,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득보다 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1번지라는 가장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모여있다는 대치동에서 이것이 거의 필수 코스가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도 저 아이처럼, 우리 아이도 대치동에서 서울대 가는 아이처럼 하면 서울대는 아니더라도 연고대 정도는 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심에서 아무래도 따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교 1등 서울대 갈 수 있는 수능 1% 이하의 아이들을 따라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냐라는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나눠보고요. 그렇다면 대치동에서도 왜 선행이 나왔을까, 우리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학원의 새로운 먹거리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일까요? 학교에서 공부를 다 따라가고 있고 어려움이 없는 아이는 더 이상 학원에서 어떤 커리큘럼을 할 것이 없겠죠. 그 아이들은 스스로 다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럴 때 만들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바로 선행학습입니다. 학교에서는 선행학습을 안 시켜주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우수한 아이들, 벌써 6학년인데 6학년 수학을 너무나 잘합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그 1%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당연히 있겠죠. 물론 대치동이라면 그 1%가 더 수치가 높을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그들의 니즈를 맞추면서 학원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커리큘럼, 새로운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한국인들의 동조화 현상, 유행을 따라가는 행동의 패턴에 따라 전교 1등이 가면 전교 2등도 나도 뒤질세라 따라가고 그 뒤도 따라가고 이런 식으로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면서
선행이 가능한 상위 1%, 2% 아이들 뿐만 아니라 전혀 선행이 적합하지 않은 50, 70, 80%의 학생들까지 선행하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이런 유행이 번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 1번지 대치동 효과와요. 두 번째로 학원의 새로운 먹거리라는 측면 이외에도요. 세 번째로는 바로 학부모님들의 불안감이 있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은 아무래도 불안하시죠. 모든 부모님이 불안감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불안감을 많이 느끼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는요, 바로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사람이 뭔가 손에 좀 잡히는 게 있으면 안정감이 있잖아요. 뭔가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을 것 같고, 뭔가 믿을 구석이 있는데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요, 저는 바로 이 성적, 점수를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초등학교에서는 성적도 점수도 내지 않죠. 수행평가라는 형식으로 평가를 하고요. 나오는 통지표도 보면 무엇을 잘하며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점수도 없고 등수도 없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갈피가 안 잡히는 거죠. 이렇게 가도 되는지. 이럴 때에 어머님들은 뭔가 하나 잡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심정이 있는 거죠. 그때 유일하게 잡히는 것이 뭐냐? 바로 진도입니다. 아이가 깊이 있게 제대로 공부를 시키십시오, 완전 학습을 하십시오 라는 말은 사실 잡히지가 않아요. 도대체 뭐지? 애가 하기는 했는데 다 된 건가? 남들은 어떻게 하는 거지? 고민스럽죠. 도대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진도는 눈에 딱 띄거든요. 지금 중1 1학기 선행합니다. 중2 2학기 선행합니다. 누가 앞서고 누가 뒤처지는지 한눈에 보이죠? 그 속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잡고 아이가 얼마나 깊이 제대로 공부했는지는 간과한 채 단지 속도에만 자꾸 집중하면서 선행으로 자꾸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할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잡으려고 하는 이런 태도는 좋은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다들 아시겠지만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죠. 아이의 행복, 성공,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은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지만 사실 이것보다 아이의 행복과 만족감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아실 겁니다. 아이의 성적과 점수, 진도는 눈에 딱 보이고 손에 잡혀서 뭔가 잡은 듯하고 편안하시지만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부의 깊이와 역량입니다.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과 능력, 그리고 얼마나 공부를 깊이 했는가, 거기에서 아이의 본질적인 힘이 나오는 것이 점수와 성적, 진도는 아이의 본질적인 힘이 아닙니다. 바로 능력과 공부의 깊이가 본질이고 성적, 점수, 진도, 이것은 현상인 거죠. 어머님들께서는 정말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에 매달려 있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바로 뭐 때문이에요? 불안감 때문에. 이런 불안감은 학원 마케팅과 연결되어서 극도로 강해지는데요. 학원에 상담 한번 하러 가시면 바로 불안감을 조성하곤 합니다. 어머, 많이 늦으셨네요. 이래가지고는 4년제 가려면은 지금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 듣고 나면요, 어떤 어머니가 멀쩡한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있으시겠습니까? 당장 불안해지면서 어떻게든 쟤네들 따라잡아 라고 보내고 싶어지시지요. 내가 너무 늦게 공부를 시켰나, 스스로 자책하고 내 탓인 것 같고, 아이가 실패하면 모두 나의 문제인 것 같고 하면서 후회하면서 그 승부의 세계로 빨리 내몰아 보내고는 하는데요. 이렇게 불안감으로 하는 선택은 이성적이지 않고요,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연수를 갔을 때요, 거기에는 버팔로 점프라는 것이 있었어요. 버팔로 점프가 뭐냐면 이 낭떠러지인데요, 바로 버팔로를 잡는 장소였습니다. 버팔로가 굉장히 크거든요. 크고 힘이 센데 인디언들이 이 버팔로를 어떻게 잡았냐면은 이 낭떠러지로 버팔로 대장을 몰고 간다고 합니다. 버팔로 대장만 양쪽에서 말을 타고 가면서 막 몰아서 절벽 쪽으로 향하도록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버팔로 무리떼들은 오직 앞사람만 보면서 다 쫓아가기 때문에 그 대장 한 마리만 절벽 쪽으로 몰면은 모두 다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가면 뒤에서 버팔로들이 계속 뛰어오면서 앞에 버팔로를 미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버팔로들은 절벽이 있는 걸 알면서도 밀려서 그
절벽 밑으로 다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백 마리의 버팔로들이 한 번에 다 떨어져서 죽고, 그럼 인디언들은 그 버팔로들을 쉽게 사냥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불안감과 정말 옳고 제대로 된 방향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시고, 단지 누군가가 이끄는 방향으로 모두들 저렇게 하니까, 그리고 불안감이 조성하는 대로 절로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앞사람을 쫓아서 가는 것은 마치 버팔로 점프로 몰려서 떨어지게 되는 버팔로와 같은 신세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앞사람이 하니까, 저 사람도 하니까, 다 하니까, 그리고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고 하니까 라는 불안감으로 남들이 가는 길을 쉽게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항상 성공하는 사람은요, 줏대를 가지고 남들과 다른 일을 합니다. 마음이 편하고자 하면 대중을 따르면 되는데요, 많은 대중을 따른다는 것은 항상 실패의 길을 겪게 마련입니다. 남들과 다르다는 것은 분명히 일종의 리스크를 가지고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고자 했을 때는 왜 일로 가야 하는지, 일로 갔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절로 가면 안 되는 이유들을 분명히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앞에 여러 영상들을 만들어 드리면서 어머님들이 올바른 선택을 스스로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 선행해도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버팔로 점프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앞서가는 것을 맹목적으로 따라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선행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그 비교 대상이 대치동 아이들이 돼서도 안 되고요, 전교 1등 아이가 돼서도 안 됩니다. 옆집 아이가 돼서도 안 되고요. 바로 내 아이 자신이 돼야 됩니다. 우리 아이 자체만을 보면서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선행을 할 수 있는 힘을 갖췄는가, 선행을 했을 때 득을 볼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지, 대치동에서 하니까 옆집 아이도 하니까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아이 선행해도 되는지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은요, 우리 아이가 정말 특출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굉장히 좀 둥글뭉술한 질문이긴 한데요, 손쉽게 한번 보는 거죠. 우리 아이가 굉장히 특출난가, 반에 갔을 때 한 1, 2등 정도 하고 어디 가도 말이 똑 부러지고 대화가 좀 잘 되고 일반적인 이 나이대 애들에서는 거의 최상위권에 있다라고 여기신다면 어쩌면 선행을 하셔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그냥 평범하거나 잘하더라도 그냥 조금 잘하는 정도, 좀 특출나다기보다는 그래도 성실성으로 그냥 하고 이런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선행학습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자면요, 먼저 수학 문제집을 기본서를 풀었을 때 거의 틀리지 않는 아이일 때 선행을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본 문제집 정도 풀면서 중간중간에 틀린다는 것은 굉장히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는 거죠. 부족한 구멍을 남겨놓고 위로 올라가면 반드시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기본서 정도는 거의 다 맞출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라면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문제집을 거의 다 맞춘다고 해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교과서를 덮어놓고요, 개념과 원리를 설명하게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분수의 덧셈을 배울 때 7분의 3 더하기 7분의 1은 7분의 4잖아요. 왜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끼리 더하는지, 이것을 문제를 푸는 것뿐만 아니라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을 해보라고 하십시오. 삼각형을 배웠다면 삼각형의 개념이 뭔지, 꼭지점이 뭔지, 선분이 뭔지, 반직선이 뭔지 등등 수학적 개념을 빈 노트를 펼쳐놓고 그림을 그리면서 말로 이야기하고 써보라고 하십시오. 이것들을 다 쓸 수 있고 공식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고 문제집까지 거의 100점에 가깝다, 뭐 실수로 가끔 어쩌다 한두 개 틀리는 것까지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요, 그 정도 거의 다 풀 수 있다, 그리고 좀 특출나다, 말하는 것도 좀 다르고 반에서도 선생님이 아주 칭찬이 열렬하다, 이 정도라면 선행을 해도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바로 국어와 영어가 모두 수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 가지 핵심 과목, 주지 과목이 바로 국, 수, 영이잖아요. 이 세 과목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게 중요한데요, 국어, 책 읽기가 부족하거나 영어 능력이 부족한데 수학 선행을 한다는 것은 균형이 어긋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앞에 이야기한 수학 실력에서 빈틈이 없다, 그리고 국어와 영어도 수준급이라서 아주 잘한다 라고 하면 이미 충분히 다 갖춰졌기 때문에 수학 선행을 했을 때 득을 볼 수 있는 지점들이 있죠.
그런데 만약에 국어나 영어가 부족하다면 바로 수학 선행이 아니라 국어, 영어, 독서하고 영어책 읽기 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선행을 해서는 안 되는, 선행을 했을 때 득보다는 실이 많을 99%의 아이들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 걸까요? 자, 첫 번째는요, 바로 후행학습입니다. 선행학습이 앞으로 나아가는 거라면 후행학습은 뒤로 가는 거죠. 제가 초등교사로서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후행학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6학년 수학을 배우는데 4학년, 5학년 수학의 개념과 공식에 대한 이해들이 뻥뻥뻥 뚫려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6학년 수학을 배우는데 4, 5학년에서 배운 내용들이 받침이 안 되니까 6학년을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6학년이더라도 6학년 수학이 어렵다면 4, 5학년 수학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대분수의 덧셈 뺄셈을 하려면 통분 약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대분수의 덧셈 뺄셈을 푸는데 통분을 잘 못해요. 능숙하지 않아요. 어려워해요. 그러면 5학년으로 내려가서 약분과 통분부터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은 현재 학년 문제집을 풀리는데 이것을 굉장히 잘 분석해 보셔야 됩니다. 이 문제를 틀리는 원인이 있거든요. 그걸 잘 살펴보면 어떤 지점을 못하는구나. 그러면 이것이 몇 학년 어느 단원이구나 하고 돌아가서 후행학습을 해야 됩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요, 수포자를 한 학기 만에 80점 만든 이야기라는 영상을 한번 올려드렸었는데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느냐? 바로 이 후행학습을 철저하게 제가 시켰습니다. 6학년인데 기본적인 연산부터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산 문제집부터 사주고 연산 문제집을 계속 풀리고 따라오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얘가 푸는 걸 보면서 후행학습 어느 부분이 필요하겠다 하면 문제집을 또 출력해서 주거나 가르쳐 주거나 또 동료, 친구들, 반에서 수학을 도와줄 수 있는 친구들을 뽑아서 이 친구를 계속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한 4월부터 3월에는 이제 제가 관찰 기간이었고 4월부터 시작해서 쭉 따라오기 시작해서 결국에 10월, 11월 달에 수학 85점인가 맞았거든요. 그랬더니 부모님께서 카톡으로 이 아이 평생에 30점을 넘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80점 넘게 맞았다. 동네 잔치를 하고 싶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바로 그것이 후행학습의 힘입니다. 보통 6학년 수학 못하면 6학년 걸 시키는데요. 문제는 6학년 수학에서 필요한 아랫단계가 빠져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그 출발점은 기초연산입니다. 제가 기초연산 영상도 올려드렸죠. 기초연산부터 시작을 해서 개념 잡고 좀 더 복잡한 연산으로 가면서 이 연산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서 내려가는 식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 3학년 문제집부터 다시 풀어라고 해서 3학년 문제집부터 다시 시작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너무 괴롭고요. 6학년 거를 못하면 6학년 걸 풀면서 그 문제 푸는 과정을 살펴보면 어디가 비어 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부분을 바로 지도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빈 부분 후행학습이 끝났으면요, 그 다음으로는 현행학습으로 가야 됩니다. 현행학습이 바로 6학년 현재 내용을 배우는 거죠. 근데 앞에 이야기한 후행학습도 사실 현행학습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같은 것으로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행학습을 하면서 그 안에서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후행학습을 하라는 이런 말씀이고요. 이를 통해서 후행학습과 현행학습이 끝났다. 개념도 잘 설명할 수 있고 원리도 다 안다. 그러면 선행학습으로 넘어가야 될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국어와 영어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아이의 독서 시간이 충분한지 살펴보십시오. 고학년이라면요, 최소한 독서가 1시간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중학년, 저학년도 1시간 정도 되면 좋지만 부족하다면 한 30분 정도만 해도 좋지만요. 어쨌든 이 정도 시간을 충분히 독서하고 있는지. 두 번째로 영어 실력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영어는 리스닝과 리딩이 잘 되고 있는지, 영어 책을 읽을 수 있는지 등등을 보면서 국어, 수학, 영어의 균형을 맞추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행학습을 포함한 현행학습이 끝났고 국어와 영어까지 충분하다라고 하면 선행학습을 시킬까요? 그러실 수도 있지만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차라리 놀 시간을 주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 충분히 놀 때 충분히 공부할 수 있거든요. 놀 시간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쉬고 있는 시간 충분히 가지고 있는지 보십시오. 좋은 직장, 좋은 대학, 좋은 점수를 얻어야 된다는 마음에 눈이 조금 어두워진 어머니는 아이가 놀고 있는 시간을 너무 간과할 수 있습니다. 아이는 사람이고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아직도
6, 7년, 7, 8년을 더 공부하고 버텨야 되는데요. 놀 시간이 너무 짧아서는 그 남은 기간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행학습을 포함한 현행학습을 우선으로 하시고요. 국어와 영어를 확실히 받쳐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된다면 노는 시간이 충분한지 보시고 충분히 놀 수 있다면 그 다음에 선행을 시켜도 무방하다고 보겠습니다. 놀 시간을 너무 많이 뺏고 선행을 하는 것은요, 결국 아이 가슴 안에 공부할 수 있는 에너지를 뽑아서 미리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 정도로 말씀드린다면 웬만해서는 선행하지 않는 게 좋은 거다라는 제 메시지 이해하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최소한의 선행이 있다면 바로 방학 때 하는 다음 학기 수학 공부 정도가 되겠습니다. 바로 다음 학기 내용 정도를 배우는 선행은 선행이라기보다 예습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행이 먼저 돼야 되긴 합니다. 후행과 현행을 통해서 지난 학기, 지지난 학기 내용이 충분하다면 다음 학기 선행을 조금 할 수 있겠는데요. 이때는 문제풀이 중심보다는 수학 개념 중심의 학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수학 개념을 이해하고 그것을 연산에 집어넣어서 푸는 것이 수학이거든요. 각 단원의 개념을 먼저 잡아둠으로써요, 수업에서 선생님 설명을 조금 더 잘 이해하고 이것을 또 연산에 더 에너지를 쏟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지난 영상과 이번 영상까지 해서 왜 초등학교 선행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지 좀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선행을 시키는 것은 분명 부모님의 불안이 있습니다. 많이 불안하시죠? 대한민국 먹고 살기 힘들다, 우리 아들, 딸 공부 제대로 못해서 좋은 대학 못 가고 힘들까봐, 또 그게 다 내 책임일 것 같아서 좀 조마조마하고 불안불안하는 마음, 어떤 부모가 안 그럴까요? 불안한 마음에 뭔가 믿을 만한 구석을 잡고 싶으신 그 마음만은 분명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잡고자 하는 그것이 썩은 동아줄인지 아니면 정말 하늘로 올라가는 동아줄인지는 어머니 스스로가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 동아줄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믿기보다는 조금 더 객관적이고 중심을 맞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에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나라에서 왜 선행학습 금지법까지 만들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정말 그렇게 유리하고 좋다면 나라에서 선행학습 금지법까지 만들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효과와 이득을 보는 듯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좋지 않은 결과를 내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선행학습 금지법까지 만들지 않았을까요? 우리 아이를 자꾸 대치동 아이들과 전교 1등 아이들과 비교하지 마시고요. 아이 자체만 보면서 어떤 길로 갔을 때 정말 아이에게 도움이 될지 한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들과 같은 속도로 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내 아이의 걸음 속도에 맞춰서 가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죠? 좋아요와 구독하기 하시고 좋은 정보 계속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